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삼선의 송원석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대여 투쟁은 물론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첫 G7 정상회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정치 현안들을 꼼꼼하게 분석 평가해보고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의미와 성과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원내 대변인을 맡게 되셨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풍태병 김현정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김건 의원님,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송원석 의원 쪽으로 전망은 됐습니다만 PK 지역의 부산 지역의 사선 이현성 의원이 깜짝 등장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전망대로 송 의원이 이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배경, 어떤 이유로 송 원내대표를 의원들은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투표하셨을 테니까요. 네, 뭐 저도 투표했는데요. 네. 저는 뭐 눈에 띄었던 게 세 분의 후보가 모두 이 쇄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사실은 그 뭐 정강 정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이제 정하는 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약간 눈에 떴던 거는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 네. 정책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경험 뭐 그런 것이 조금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됐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송 원내대표가요. 네. 자, 오늘 107명 중 90명 참석 맞습니까? 아닙니다. 106명. 106명. 한 분만 불가피한 사유로 못 106명 오셨고. 참석입니다. 정정을 해드립니다. 네네. 106명이 참석해서 이 중에서 60표니까 과반이 맞네요. 맞습니다. 과반을 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도 네. 예상한 오늘 선출 결과인가요? 저는 오늘 송원석 의원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는 봤는데 결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결선으로 이제 가지 않고 바로 그냥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60표를 얻었죠. 60표를 얻은 송원석 의원이 됐습니다. 그 지금 원내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도 지금 당에서 어떤 그 결속이 더 중요하다. 단일 대우를 빨리 갖춰서 네.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여당의 때를 벗게 되는 거.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목표도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당권을 가지고 원내 당권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단일 대우를 갖춘 야당의 모습으로 빨리 거듭나라 그런 의미에서 송원석 의원한테 과반의 표를 몰아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여야 협상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기재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면은 이게 원내대표가 되면 위원장 자리는 내려놓습니까? 통상 그렇게 내려놓죠. 예. 네. 김 의원님도 혹시 기재위 저 아니십니까? 정무위입니다. 전무입니까? 네. 자, 그래도 같은 금융이나 경제 분야 쪽이신데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TK 출신 3선 의원이시고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어서 이번에 뭐 이제 친윤계 의원들하고 그 TK 쪽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의 우려는 도로 이제 뭐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제 카운터 파트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부한 이제 예상과 관련된 그 뭐 이렇게 경험이나 또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에 따라서 그걸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저희가 오늘 그 신임 원내 대표단이 그 국회의장님을 예방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본회의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민생 추경이 이제 시급한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공석이고 또 지금 운영위원장도 공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송원석 대표가 이제 되셨으니까 아마 예. 기재위원장도 새로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장들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이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내일 이제 그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좀 만나서 그런 논의들을 좀 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시간을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신임 하여튼 송원석 원내 대표한테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그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있고 그 김병기 원내 같은 경우도 야당과의 그 회동을 정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등 그 야당과의 그 논의나 협치 이런 쪽에 대단히 그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잘 좀 궁합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그냥 짧게 여쭤보면 내일쯤이면 그럼 누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를 김병기 이 원내대표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 방식은 전혀 그 개의치 않고요. 우리가 가도 상관없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좀 하려고 예. 아까 당선되자마자 김병기 원내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통화를 아직 못했다라고만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빨리 이제 만나자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소통이 될 듯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 이런 당선 소감을 듣고 보면 또 소통이 될 듯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대화가 잘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재명 괴물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표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범죄 사실이 없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문제가 없다는 걸 소명함으로써 이걸 빨리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에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세우신 말씀처럼 뭐 과거로 퇴행 안 된다, 미래로 간다 이러려면 국가적으로는 지금 내란이나 김건희 문제를 최장 170일이니까 그 안에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은 것이고 그래야만이 사실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당선 소감대로 그런 이 원내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특검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신다면 오히려 예. 여야 간 대화 또 협치의 장이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건희 의원님, 조기현 부위원장은 특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자, 대선 패배 후유증도 수습을 해야 되죠.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네. 당장 또 인사청문회 때 어떤 또 국민의힘 전략이 나올지 대여 투쟁 방향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소수 야당이니까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고서는 뭐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그 인사,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인사를 할 때 좀 국민한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파헤치고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런 걸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다음은 아마 입법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입법 같은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지금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 충실히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좀 더 나은 어떤 정책, 나은 예산안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아마 그런 한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그 대여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우 대표님, 오늘 이제 원내 대표가 된 송원석 대표의 경우에는 뭐 아주 드러나게 친윤은 아니더라도 친윤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게 또 선출 결과에도 의원들의 투표에도 오롯이 묻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지지층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른바 당내 충돌입니다. 친윤, 또 그 반대인 또 친한동훈파, 이런 당내 통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친윤이라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친윤이라고 프레임을 짜야지 내란이란 이제 얘기도 계속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했고 자해인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 지금 친윤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이제 보수 정당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굳이 개파를 따진다면 한동훈 계열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얘기한 게 미래를 얘기했는데, 저는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 야당이다. 그래서 현실 인식하면은 냉철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혁신이 구성하겠다, 조속한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특정 개파에 우선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개파를 초월한 인사를 하겠다는 거 하나. 이 세 가지 의미가 이제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이끄는 미래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인사청문회,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발등에 떨어진 해결에 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자칫 지금 보니까 인사가 망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각, 특히 김민석 후보 관련된 국무총리 후보 관련된 인사청문회 우리가 집중을 해서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 그리고 정치 보복 성격이 강한 이제 내란 특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다면 뭐 너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본인이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은 불출석하고 서류 송달 거부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57번이나 불출석하고 서류 송달 거부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소리는 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전문가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잘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인사와 또 이 내란 특검 관련된 부분은 2부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1부에서는 좀 원내 지도부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하튼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송 원내대표가 향후에 이제 국민의힘 일정 등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셈인데, 김희정 의원께 궁금한 것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살짝 좀 애매해졌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임기인데 본인도 좀 임기 연장을 바라는 눈치인데, 그러면 여당에서는 앞으로 이 어떤 협상 대상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원내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뭐 파트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될 실질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카운터 파트너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혁신안을 이제 당원 투표에 붙이면은 본인은 뭐 이렇게 사퇴할 용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본인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이렇게 혁신해라라고 던져놨으면 그 당시에 친윤계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마치 9월 전대까지 있을 듯한 뉘앙스로 풍기니까 그럼 너는 왜 책임 안 지냐라는 식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송원석 원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후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쨌든 지금 뭐 친윤계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한계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그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원내가 본인이 이제 뭐 정견 발표할 때는 좀 약간 좀 발언 수위 같은 걸 조정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또 중도나 반대하는 분 쪽도 감안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원내 선거는 1대1로 많이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때 했던 약속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수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5가지를 모두 다 그걸 내용을 가지고 할 혁신위원회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당 혁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속력을 가져가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좀 됩니다. 내용상 김건 의원 갔다가 조기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제안한 혁신안 대해서 혁신위에서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은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혁신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가능성 또 당원 여론조사에 5대 개혁안이 붙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당의 재선 의원께서도 많은 재선 의원들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혁신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성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안이 뭐 딱 요 5대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라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취지에 맞게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노력이 혁신위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혁신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시도하겠다는 이유는 뭐로 보시는지요? 그 대선 패배한 정당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시점상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그 주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기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있었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이제 당이 선거에 패배하면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고 혁신안을 내놓고 이렇게 준비해서 명분과 당내 역량이 모아진 지도부를 구성해도 사실 잘 안 되는데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친윤 친한이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김용태 위원장은 5개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전혀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내가 얼굴 마담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중심의 리더십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동력을 가질 수 없는 5대 혁신안을 밀어붙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오히려 그게 이 당 내부에서 그런 식의 혁신을 툭툭 던지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만 지금 몇 주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 이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 명분상으로야 그 5개 요구한 뭐 단일화 과정의 이 비상식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저런 것도 정리 안 하고 갈 수 있을까? 뭐
그리고 탄핵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당론 무효화가 정치적으로는 의미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간다. 당연히 필요해. 그래야 미래로 가죠. 그럼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부분하고 맥이 닿기는 한데 지금 5개 김용태 혁신안은 그런 당내 어떤 기류나 분위기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시지 같이 돼버려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것 때문이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당의 혁신위원회가 정말 혁신을 앞으로 언젠가는 하겠다는 건지 혁신을 그냥 이름으로만 걸어놓은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 하나 질문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인사도 좀 지도부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게 혁신위원회 그러면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김용태 이 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글쎄 지금 개파를 이제 가리지 않고 통합해서 하겠다, 인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가능하죠. 본인이 혁신을 가장 먼저 화두를 꺼냈었고요. 다만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원들도 모르는 혁신안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안을 꺼냈을 때는 이 혁신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논의해서 작업을 해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혼자 고민했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갑자기 들고 왔을 때 비대위원들과 원내 의원들의 수용성을 판단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너무 이르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됐던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러면 명분이라도 챙기겠다 하면서 네. 혁신안 관련해서 여론조사만 해준다 그러면 나는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자리에 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준다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영도 살리고 또 혁신 예. 계획도 주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공식화된 그런 혁신위원회라는 조직 기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난번과 좀 다른 숙성되고 좀 더 수용성이 높은 혁신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니까 어떤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좀 송원석 원내대표의 예. 첫 인사니까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친한계 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신임 원내대표 되셨네요. 저요? 원내 대변인. 죄송합니다. 대변인 대표만 오, 되죠. 축하합니다. 원내 대변인. 대변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 신임 원내 대변인이 되셨는데 궁금한 점이 소통 수석 부대표가 있고 민생 부대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점인가요? 이번에 신설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내 우리 의원들이 이제 167명이 있잖아요. 167명이 있는데 의원들 간에 이렇게 다선과 초선, 뭐 이렇게 중견 이렇게 의원들 간에 다양한 소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당내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수석을 하나 더 신설을 했고요. 민생 그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김병기 원대의 그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생이 너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저 여당이 되겠다라는 기지에서 민생 부대표를 좀 만들었고 그 부대표로는 김남근 이제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김명근 의원은 우리 당의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으라는 민생 전문가이거든요. 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 등에서 그 정치하기 전부터도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그 뭐 민변과 그 저기 참여연대 등에서 그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그런 운동을 쭉 해왔던 의원님이시고 또 당내에서도 민생 개혁 법안 관련된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라서 그 당정대 간의 민생 법안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민생 부대표를 신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의원님, 김건희 의원님,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이제 참배해서 내놓은 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다. 그런데 이 발언 중에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좀 혼란스러운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다만 이제 내란 종식 이런 것이 어떤 정치적 보복으로 인식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보복으로 안 느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단기간에 외과 수술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특검이 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임명할 때는 좀 중립적이고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뭐 공정하게 수사가 됐다 이런 분들이 아마 특검으로 임명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특검 임명 자체가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치우치신 분들이 많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특검 기간도 너무 길더라고요. 또 연장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조기현 부위원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내란 특검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또 단기적인 외과 수술, 정밀 타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이 중립적인 이럴 때 특검은 다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긴 기간 이거는 이제 150일에서 170일 정도로 돼 있는데 연장 가능성인데 실제 하려고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격 자체가 이렇게 정밀 타격이나 또는 이미 지명된 특별검사를 바꾸는 조치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요.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이 왜 양립할 수가 없죠? 내란 종식을 해야만이 사실 국민 통합의 어떤 장이 열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 통합이라는 게 지금 정치권 진영 간 통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진영은 물론이고 지역, 세대, 계층, 성별 등으로 분열돼 있고 뭐 거기에 상당한 정치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일관되게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내란의 문제는 그거는 그것대로 내란 청산해야 되잖아요. 특검이 일단 유력한 수단이고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헌법적 보완 절차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비상계엄의 요건이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또 결심을 하면 무력화돼서 되는구나. 그리고 자칫 계엄 해제 결의가 불가능해져서 그대로 실행이 돼버렸을 경우에 벌을 참혹한 어떤 상황까지 가정해 보면 국회 차원의 또 내란 청산작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요? 이건 뭐 이게 야당을 이 목표로 해가지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 왠지 거부감을 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 국민 통합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내란과 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특검이라는 것은 보통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검찰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주로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 바꿔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을 할 명분이 좀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실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지금 유승민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차 공판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이 되면은요.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못합니다. 원래 공소가 제기되고 나면요 추가적인 강제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도 해야 되고 포퓰리즘 예산 같은 거 집행된 걸 저지하고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영장이라든가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쭉 이어가서 내란 종식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한 번 더 치르겠다. 그 목적 하나. 두 번째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 하나.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파견을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의 결과도 조은석 이제 감사위원이 왔으니까 결과까지도 이제 염두에 둔 사실 결과가 정해진 건 다름없는 이런 특검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게
되게 되면 이 검사들도 나중에 또 찍히는 거거든요. 정치적 소용도로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그런 검사들의 인식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규정해 준다,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준 대변 설명인데 검사들이 파견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이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특검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란 것은 그 여당이면 정권에서 이제 검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내란특검법 하자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란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재명 그 정권에서는 검찰을 통한 윤석열 정권에서 그 비판받았던 정치 검찰들을 통한 표정 수사, 표정 기소 이런 거 하지 않고 내란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그 인원이 좀 많다라는 주장들을 비판들을 하시던데 그것도 빨리 끝내려고 좀 늘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지방선거 얘기하셨지만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최대한 6개월 안에 끝내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란 특검은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 국민 이제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은 정말 프레임인 거고요. 사회랑 국민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면 계속 분열돼서 그 통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잘못된 것은 도려내서 그걸 단죄를 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해득실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 이미 이제 통과가 됐고 특검까지 다 이제 임명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들이 객관적으로 잘 수사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또 특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우리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또 그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 의원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는요. 네. 예, 지금 이제 김현장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도려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하는 그 수사라는 것이 내란과 관련 수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도려내야 되는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곤란하다는 건 공동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빨리 그 민생을 위한 국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내란 특검이나 내란 종식이라는 문제는 최소화시키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으로 가야지 그것이 어떤 한 진영을 쑥대밭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정부 여당에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 당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8월 2일 결정이 된 거죠. 네. 의원님. 네. 자, 네 분께 이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인물은 일단 정청래 의원은 출마를 지금 선언했죠. 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찐명 당원들의 표심 또 공략하는 그런 발언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유력하다고 봐야 될 텐데 네 분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8월 2일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지만 두 후보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누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봐야 될지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부터요. 지금 유력하게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제3의 후보의 가능성도 있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고 주장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당원 주권주의라든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추진해 온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원들의 기준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같이 파트너가 돼서 헌신하겠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게 자기 정치에 이제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내 정치 해야지 하고 혹시 딴 마음을 먹는 수단으로서 당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미세한 차이를 당원들이 들여다볼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당 대표는 뭐 1년이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천권 행사까지 가게 되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그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관건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에서 길게 이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본인의 길이냐에서 약간 이렇게 모호한 뉘앙스 차이만 당원들에게 잘못 보여져도 예.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확 쏠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만 추미애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긴 하지만 어떤 인물의 승리로 예상을 하십니까? 박찬대 이제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은 전형적인 그림자 정치, 참모 정치를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은 본인도 이제 참모 정치를 이번에 좀 하셨지만 불쑥 예고 없이 정청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자기 색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님과 조율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냈다가 뭐 다시 번복하기도 하고 이런 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송에 나가서 썩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여배우와 연문설 나왔을 때 방송에서 부끄럽다라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이재명 이제 지사는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경기도지사 정도 이제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 방송 중 패널로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시각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1급 체제를 만들었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잊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났냐면 이번에 아들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이재명의 어떤 그 측근이라 말은 그렇지만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친분이 가까운 소년공 출신들과 함께 영상을 찍었어요. 오리엔트 시계죠. 오래된 시기에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부 잘했느냐 뭐 영어 사전 들고 다니냐 이런 좀 낯간지러운 질문을 하면서 올렸는데 그게 무슨 이제 의미겠습니까? 서영교 의원과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영교 의원이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았을 때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굉장히 조급하고 절박한 모습을 보여줬었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지금 절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깝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뭔가 본인이 좀 쫓아가는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상세한 당 내부 사정은 김현정 의원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대표는 원내대표 선거랑 틀리잖아요. 예.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80% 우리는 이제 당심 20% 의원들 80%를 이번에 20%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뽑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 중에 15%가 대의원이고 55%가 권리당원이고 30%가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만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당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심이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그 입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당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했지만 박찬대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를 가정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하고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언행들을 가지고 당원들이 판단해서 당원들이 판단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데 누가 더 협력적 파트너가 될 것이냐가 기준이 돼서 바라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네 군데 권역에서 이제 순회 경선을 하고 예. 그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순회 경선 할 때 결과를 발표하지만 8월 2일 날 여론조사 결과랑 이제 대의원 결과는 8월 2일 날 마지막에 같이 합산해서 발표하는 방식이라서 네. 8월 2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될 거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봤는데 결국 누가 더 우세하냐는 말씀에서는 답변을 또 네.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저 잘 모릅니다. 남의 당 사정인데.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저 김현정 의원께서 우리 당 원내대표로 김도욱 의원이 되실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얘기를 해보면 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저 출마도 말씀 안 하셨지만 벌써 이렇게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건 이제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약세구나.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면은 거기가 강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한 표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기현 부위원장과 김현정 의원의 표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죠. 자,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무가 아니냐 법사위원장이. 그리고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했던 논리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견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야당의 가장이 맞다. 그 논리를 펼쳐가지고 본인들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대로 따라가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3, 4년 전인가요? 민주당 원내 대변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을 한 게 방송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한 게 맞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뭐 자료가 뭐 한두 명이 알 정도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야당 자리다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입을 싹 이제 닫고 다른 말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에 발언한 기억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일반적으로 원칙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계속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거 깨졌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제 과거에도 그게 일관되게 뭐 사실상의 국회에 합의된 묵시적 규칙처럼 적용된 건 아니었어요. 통상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왔던 건 맞지만 계속 이 원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양보가 이루어져서 야당이 맞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미 19대 때인가부터 깨졌죠. 깨져서 이게 국회에 확립된 관행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게 건강한 견제 기능으로서 법사위가 작동할 수 있겠느냐 매우 회의적이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국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던 게 반복될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견제 기능으로서 할 때에는 몇 가지 정말 핵심 어떤 법안에 있어서 여야가 이 지지 세력 내지 어떤 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할 때 몇 가지 법안을 놓고 뭐 야당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막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몇 가지 그 양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 법사위 가져가면 주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안
당장 상법부터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핵심 과제로 추진한 과제를 완전 게이트키퍼 예. 기능을 분명히 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견제 기능의 행사로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게 아닌 게 명백하기 때문에 원래 하는 대로 2년은 또 지금 원래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 법사위를 견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가지게 되면 이게 방해 기능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정말 좀 낯간지러운 얘기다라고 내로남불에다 얘기하고요. 지금 법안심사위원회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숙성시켜서 본회의 넘겨서 정부로 넘기라. 이제 이런 취지인 건데 지금 여당까지 집권 여당이 이제 법안심사위원장 가져가게 되면 법이 스쳐가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스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스쳐서 지나가는 이런 이제 국회가 만든다 그러면 스스로 국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면서 맡으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심판도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리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야당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랑 또 반대된 논리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20대, 21대 하반기에는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그대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건데 그때 논리에 반대 논리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야당이니까 견제 기능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너무 이제 남발을 했다. 우리가 개혁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했을 때 근데 그것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가면은 그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그 여당 발목 잡기, 국정 발목 잡기 식의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저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야 간에 합의할 때 2년씩 하기로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에 준해서 보더라도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임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국회 와서 1년 동안 느낀 게 너무 우리의 법이 책임 없이 마구 통과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거부권이 많이 행사된 이유가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을 마구 야당에서 통과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최소한도 법안이라 그러면 여야가 합의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려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지금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책임 정치가 아니라 책임 없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주장이 틀리잖아요. 법안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했다라고 하고 입법 독주했다고 하는 건데 그 심판을 누가 합니까? 그럼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대선에서 이번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은 내년 지선, 그다음 총선, 지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이준 대변인도 짧게 한 말씀.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예측한 대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 당선되면 이럴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대통령 뽑아줬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일방 독주, 본인 마음대로 하는 정치인 거지. 그거를 책임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다. 정치라는 것이 협치와 균형인 건데 모든 것을 다 내 혼자 마음먹은 대로 한다는 것은 그런 왕정 정치나 다를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국민의힘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국민의힘 할 자격은 없고 국민들이 하실 거라 이거죠.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때 오늘 중요한 주제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자,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국정수행 평가가 나왔습니다. 긍정이 58.6%.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 59.4%. 자,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상당히 다 높았었어요. 특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훨씬 더 높았던 거. 그때도 탄핵 이후에 있어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모든 그 정치 탄압이라든지 뭐 재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야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지지층이 많이 이제 양분화되어 있고 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윤석열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보다 높은 지금 그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한 10여일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현장 행보를 통해서 정말로 그 뭐랄까요? 국민의 신뢰를 쌓는 그런 행보들, 현장 행보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좀 국민들의 기대감 실제로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김건희 의원께서는요. 뭐 당연히 아직 한 열흘 좀 지난 거니까 예.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금은 한의문 기간을 반영한 것이고 결국은 구체적인 국정 수행의 결과들이 나오면서부터 보는 지지율 그게 정확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따가도 여쭤는 보겠지만 김건희 의원 보시기에는 G7 다자 외교 순방 다녀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순방 효과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활동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노출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순방을 갔다 하면 올라가는 경향이 예.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국회의 여의도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강수 전 민정수석이 하차를 했는데 지금은 김민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일단 지금 이 사태의 논란의 핵심 쟁점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돈 문제가 있고요. 돈 아빠 찬스 그다음에 본인 청와대 학위 관련된 의혹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의혹이 돈 문제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9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이제 선고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다 냅니다. 근데 왜 안 냈느냐, 왜 안 내느냐 이 문제도 이제 문제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한꺼번에 그걸 다 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의금도 들어왔고 뭐 강연료도 있다,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비 이외, 그러니까 국회의원 급여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재산 등록이라든가 세무 이제 신고된 거 보면 그런 기록이 안 보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그런 증빙 서류가 없이 말로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요 재산이 마이너스 5억 얼마였는데 지금 1억 얼마 됐거든요. 그러면 약 한 7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때 7억 원이 어떻게 늘었느냐? 본인이 세비를 받고 나면 생활비도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없이 그대로 다 모으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은 또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유일한 사립고등학교인 국제고등학교, 사립국제고등학교에 보냈었고 또 학비의 1억이 드는 코넬대에 보내고 이런 의혹들이 이건 따로 혹시 외부에 뭐 속된 말로 스폰이라죠. 스폰이 있는 게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소득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디서 소득이 왔는 것을 증빙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혹과 주장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고 싶으시겠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소명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분명한 것은 재산 신고한 내역은 2억 정도이고 9억 상당의 추징금의 국가 부채가 계속 있어 왔고 그게 2019년 정도에 18년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누진 그러니까 못 내니까 계속 더 붙었겠죠 세금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8년 경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개인 4인간 채무 9천, 뭐 5천, 4천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갚았다는 겁니다. 그게 갚을 때 앞에 먼저 이제 추징금을 갚아 나가고 그게 2024년 1월까지 해서 국가에 내야 될 추징금 완납이 된 거고요. 실제
2020년부터 재산 공개 내역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그 관련된 부채 1년에 한 1억 가량씩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세비 수익이 생긴 이후에 그거 플러스 그 기타 소득이라는 게 아마 재혼 결혼이 2019년에 있었고요. 그 가해 수업 그러니까 세비 외의 수입이 그런 수입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아마 신고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채무 갚는데 아마 갚았다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갚아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추징금 이게 계속 이 누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갚기 위해서 사인간 채무가 원래 변제일이 예. 23년이었는데 그때까지 못 갚았던 거죠. 근데 이제 2024년에 이게 완납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갚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변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구두로. 자,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만약에 이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의도로 2018년에 1,000만 원씩 9명한테 쪼개고 그 원래 계속 후원해 왔던 그분한테 4천만 원 받고 이러면 이런 방식으로 돈 조달하는 분이면 그때만 해도 뭐 민주연구원 원장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정치자금을 주겠습니까? 2020년 이후에 다시 이제 국회에 복귀했을 때 만약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라면 그 이후에 오히려 차용증 없는 돈 흐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 뒤에는 없어요. 돈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이 설명하는 해명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이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인간 채무의 거래였고 그 전에 원인이 됐던 이 추징금이 어떻게 완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 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인사청문회에서 가면 해명이 될 거로 조 봅니다. 위원장님 그 아들과 또는 또 칭화대 이 석사학위 유학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들 문제는 일단 그 김민석 후보자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학비 문제 전 처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칭화대 외국 미국 대학 학비 되게 비싸죠. 예. 근데 그거 작년 가을 학기 아마 입학했을 겁니다. 돈이 지금 한 3, 4년 수학 기간이 거쳐서 몇 억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한두 학기 지금 이제 들어간 거여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처가 이제 감당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으니까 예. 무슨 아들 학비 때문에 수억 원의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김민석 후보가 신고한 그 내용입니다. 추징금이 6억 2,607만 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카드와 현금 쓴 게 2억 3,868만 원이다. 그리고 기부금 2억을 또 냈대요. 이게 무슨 교회 헌금 같은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2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출이 10억 6,4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김민수 후보의 총 소득은 5억 1,867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벌써 5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출은 명확하게 10억 가까이 나왔고 들어온 소득은 국회의원 세비니까 5억 1,867만 원 딱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럼 5억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7년째 지금 돈을 빌리고 나서 그걸 안 갚아도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이제 그 강신성 씨라고 후원회장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 여러 명 내세워서 1,000만 원씩 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개가 다 됐는데 빚 상환 독촉도 하지도 않고 김민수 후보도 빚 상환 계획도 밝히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빚을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김민석 이제 후보에게 500만 원, 400만 원 또 후원을 또 합니다. 자, 자기가 김민석 의원한테 받아야 될 이자가 1년에 알겠습니다. 25만 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받지도 않고 후원을 더 냈다? 이건 예. 처음부터 김민석 의원이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여러 주장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김현정 의원께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논란 여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후보자가 전부 다 뭐 해명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의원께는 이 논란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가능성 또 자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를 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뭐 지적들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현재 후보자가 그것은 이제 해명할 문제이죠. 그리고 해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명은 더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정자법과 관련된 것은 2002년도 얘기예요. 20년 한참 전 얘기인데 예. 이미 그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 받아서 2억 원에 대한 벌금도 냈고 추징금도 다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 난 사실을 가지고 그 총선에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일단 유권자의 그 판단까지 끝난 일단의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해명을 하고 앞으로도 예. 해야 될 영역이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그것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그 제가 이제 여당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인사청문회 보면 모든 후보들이 완벽한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흠이 있고 하자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문제는 그 김민석 후보가 총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갖춰졌냐에 대한 이제 평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하루빨리 내각 구성해가지고 민생도 회복시켜야 되고 또 뭐 외교안보도 정상화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예. 총리 인준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도 한덕수 총리 윤석열 정부 때 총리 지명됐을 때 정말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회의 4번 참석하고 20억 수당 받은 것부터 미국 대사관 할 때 미국 대사할 때 대사 시절에 대사관에서 그 부인이 전시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의 그 국영 그 기업에서 뭐 처 부동산에 뭐 50억 투자해서 뭐 차익을 얻었다 이런 의혹도 대단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그 야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명도 잘 하지도 않았고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 추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명이 넘는 그 당시 찬성표를 얻어 국회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 야당도 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건희 의원께는 G7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사실 그 총리란 자리는 결국은 모든 이 정부 공무원들을 다 그 지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청렴과 도덕성의 상징처럼 돼 있는 자리라서 이제까지 사실 우리 총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민석 그 지명자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께는요.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또 주영 영국 대사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G7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G7이 어떤 국제 정치 무대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까요? 그 G7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이죠. 사실상 이제 이 세계 주요 어젠다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그걸 끌고 나가고 이런 기관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초청 받는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예. 거니까 좋은 일이고요. 특히 여기 가서 이제 미국, 일본, 뭐 영국, 그 P5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뭐 이런 국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중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 외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G7 같은 형식이 좋은 이유가 양자 방문을 하게 되면
분명한 성과를 갖다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양측 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데 이거는 그런 성과를 낼 필요 없이 다자니까 가서 편하게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정상 간의 어떤 친분도 쌓고 신뢰도 쌓아서 앞으로 양자관계를 잘 끌고 나갈 기초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이번에 좀 급하지만 이렇게 가게 된 게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듣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김건희 의원도 돌아오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짧게 이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어떤 데 좀 역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 참석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시각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동안 대단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 밖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는다 그랬지만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나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예. 정상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BTS의 또 7명이 다 결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준호 대변인요. 저기 G7의 이번에 안건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북한의 해킹 문제가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간다고 블룸버그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약탈 경제 본인이 내수 시장과 수출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약탈 경제를 베이스로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양새인데 선진 국가에서 이제 불을 만들면 그걸 훔쳐가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 또는 공통된 입장을 내자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만약에 아무 발언을 안 한다 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올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기대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취임은 이제 12일 만에 가는 첫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외교 방향이 이념과 뭐 진영 중심의 그 외교 정책이었다면 이제 다시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그 원상회의다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다자회의뿐만 아니라 한미 한일 간의 그런 양자회담도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뭐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에 관련돼서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짧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많이 사정이 복잡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첫 대화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 대화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희망하는 거, 한미 관계에서 그런 거를 일단은 경청을 해야 되겠죠. 경청을 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예. 힘을 합쳐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S